그게 뭔 말이에요? 그치, 너도 이해가 안 가지? 이제 우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추석이니까. 그쵸? 그렇지? 안 왔네. 혼자 갔어. 안 혼났어요? 어? 안 혼나요?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게 한 3년째니까. 그러니까 쌤 엄마네 집은 가야 되는데 같이? 근데 쌤 혼자만 갔다면 되죠. 그치. 집에 같이 있었는데. 그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처갓집에 가는 날이거든. 처갓집에 가는 날인데 처갓집에도 혼자만 갔어. 쌤 혼자요? 아니. 아내 혼자요? 그 애는 앤 데리고 갔지. 요즘 내가 삶이 이래. 재밌겠니? 근데 쌤은 왜 안 갔어요? 오지 말래? 그래, 그럼 안 갈게. 그렇게 된 거지.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그냥 연애관해.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 요거 질문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채점 아니에요? 미쳤다 내가. 점수표 내가 안 만들어놨니? 아니 네. 뒤에 있지. 뜯어서. 그치,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오는데도 차가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 자, 됐지. 1번에 4. 2번 조금 어렵다. 2번에 1. 3번에 4. 4번에 4. 5번에 4. 6번에 2. 7번에 4. 3번은 뭐예요? 3번에 4. 그 다음에 4번에 4. 5번에 4. 6번에 2. 7번에 4. 7번에 4. 그 다음에 8번에 4. 8번에 4. 8번에 4. 그 다음에 9번에 4. 야, 지금 2회다, 2회. 2회 맞네. 그 다음에 9번에 4. 하도 많이 틀리길래 다른 걸 펴놓고 있나 싶어서. 9번에 4. 빨리 거. 맞았어요? 그래? 10번에 3. 11번에 3. 12번에 1. 자, 요거 조금 어렵다. 13번에 3. 14번이 어려워. 애들이 14번은 뭘 물어보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14번에 3. 15번에 3. 그 다음에 16번에 3. 17번에 3. 여기까지가 독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소설입니다. 18번에 5. 19번에 5. 20번에 2. 21번에 4. 여기까지가 현대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22번에 2. 23번에 3. 24번에 2. 25번에 1번이 함정입니다. 25번에 4. 자, 요게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26번에 1.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5. 여기까지가 고전소설. 고전소설 첫 번째 거. 점수 기록해 주시 첫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고전운문입니다. 30번에 2. 31번에 3. 32번에 5. 33번에 4. 34번에 2. 여기까지가 고전소설. 아니. 고전운문. 고전운문. 그 다음에 이제 화작 들어갑니다. 35번에 4. 36번에 5. 37번에 1. 38번에 1. 39번에 2. 40번에 4. 41번에 4. 그 다음에 42번에 5. 43번에 3. 44번에 2. 45번에 2. 여기까지가 화작. 자, 이제 점수 기록해 주십시오.
자, 독서. 그치? 독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거. 1번부터 6번 사이의 질문? 네? 1번부터 6번 사이의 질문? 저 2, 3번. 자, 2번이 뭐냐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다 읽고 풀면 되고 3번 A를 바탕으로 그러면 A 읽고 풀면 되고 또 질문? 없어? 좋아.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 자, A가 몇 달러기냐면 A가 6달러기네. 그럼 6달러까지 최소한 읽어내겠네. 보자. 1달러가 뭐에 대한 얘기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얘기야. 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는 즉석 거래에 기초를 한대.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다. 그렇지. 그러면 요즘하고 뭐가 다르냐? 봐봐. 옛날에 그러면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거기 거래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이게 되는데 요즘은 어때? 그냥 소비자 가격으로 딱 정해버리지. 그러니까 네가 마트에서 이거 사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1 행사하는 건데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깎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생산자에 의해서 어떤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야. 그냥 가격이 딱 정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그럼 시장 실패는 뭐냐? 개인들이 이기심을 추구할 때 사회적인 선이 공공의 선을 얘기하는 거야. 사회적인 선이 달성되지 않는 시장 실패를 상정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고도적인 문제로서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시장 경제의 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래서 시장 실패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대. 이게 끝. 그 다음 2달러. 자, 코즈가 뭐라 그랬냐면 과도한 거래 비용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뭐냐? 코즈가 생각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야. 과도한 거래 비용이 나타난대. 과도한 거래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쿠팡에 들어가서 제일 싼 거 알아볼래? 이게 하나의 거래 비용이야. 그냥 쿠팡 예를 들어서 뭐 캠코더 딱 치면 딱 뜨면 그거 사!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래 비용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녹화하고 있어요? 뭐라고?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걸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고전파의 가정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했어. 코즈가.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을 선택의 렌즈라고 불렀어. 신고전파를 선택의 렌즈라고 했고 거래 비용의 존재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을 계약의 렌즈. 이건 코즈 자기의 경제학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다시 한번 신고전파는 선택의 렌즈, 그 다음에 코즈의 경제는 계약의 렌즈. 그러면 계약은 뭐냐? 즉석거래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높아서 시장에 자율적인 거래가 형성되지 못하는 현상을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해. 자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거래 비용이 작용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여러 군데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걸 시장 실패다라고 한대. 그래서 거래 비용을 해소하는 수단의 경제성 여부에 따라 시장 실패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본대. 그럼 3달러. 이것도 선택의 렌즈 얘기야. 선택의 렌즈는 뭐야? 고전학파 얘기야. 고전학파. 그러면 코즈는 두 관점에 따라 기업의 본질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봤어. 그러면 선택의 렌즈. 다시 말해서 선택의 렌즈니까 신고전파주의지. 신고전파는 어떤 생각이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선택을 하고 기업은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시장에서 활동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가정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호주는 거래 비용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을 수 없고 생산자는 소비자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거래 비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시장에서 생산 활동하는 독자적인 실체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은 거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완전한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비용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생산 함수를 통해 생산량과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결정함으로써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뭐가? 거래 비용이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따라서 기업 간의 경쟁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의 기술적인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술적인 경쟁만 존재해.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 그러면 더 많이 팔린다라는 가정하에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술은 얘가 더 좋아. 그런데 이미지는 꽝이야. 그럼 소비자들은 얘 거 안 써. 제 거 쓸래. 이런 게 실제로 작용하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다라는 가정하에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수혜가 났어. 근데 A 기업은 100억을 수혜난 지역에다가 기부를 했어. 근데 B는 그걸 왜 해? 그거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거지. 이미지, 기업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잖아. 근데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 B는 안 좋아. 그러니까 기술은 B가 더 좋은데 사람들은 A를 더 많이 사.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제일 처음에 윈도우를 만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아니다. 맥켄토시 있지. 맥이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게 불편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맥켄토시를 안 써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네들은 천천히 이걸 움직였어.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윈도우를 똑같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맥켄토시 걸 안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맥켄토시를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맥켄토시라는 컴퓨터 회사가 맨 처음에 윈도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맥을 안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뭘 했어? 도스를 썼잖아. 카피하려고 그러면 CD 카피 해가지고 이렇게 워드 치는 거 있잖아. 컴퓨터 프로그램 이 명령어를 실제로 기록을 해갖고 하는 거. 그게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게 더 익숙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희들이야 모르지. 너희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윈도우가 그냥 일반적이었을 때니까. 근데 내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럼 굉장히 많아. 이게 너무 급진적이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달러 꽂아. 이제 계약의 렌즈야. 이건 호주 얘기야. 4달러. 거래 비용의 존재를 중시하는 관점이야. 다시 말해서 거래 비용이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택의 렌즈와 계약의 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거래 비용이 있다 없다의 기준점 하야. 그 다음에 기업의 경쟁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을 바라봐. 저 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사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제품을 거래할 때마다 공급 가격의 합리성을 도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매번 체결하는 것이 번거롭고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관계를 모두 예상하기 어려워. 이러한 거래 비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결합체를 기업의 본질로 본 거야. 그리고 거래 비용도 제도적인 절차에 영향을 받는데 정부 조직도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적 절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달러 들어간다. 6달러까지만 읽으면 끝이야. 그런데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어느 조직이 생산하냐, 기업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생산하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립된 의견이 존재해. 자유주의 견해는 뭐냐? 자유주의. 가장 기본적인 전부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시장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유주의 경제야. 그러니까 국가는 빠져. 모든 건 시장 경제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지. 이게 바로 효율성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공익적인 견해는 어떻게 되느냐? 공공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정부의 강제력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견해야.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냐? 기본적인 것 빼고는 전부 다 시장이 해, 기업이 해 라는 거고, 공익적인 견해는 뭐냐? 야, 공익적인 이익이 있는 건 전부 기업이, 국가가 해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거래비용의 관점, 세 가지 관점이네. 자유주의 관점, 공익적 관점, 거래비용의 관점. 그러면 거래비용의 관점은 두 견해를 절충하는 거야.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균형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다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자 봐봐, A에 대해서 이익이 없어. 그래서 B를 선택을 해. 이게 출구권이거든. 이런 출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하고, 출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거래비용의 관점이야.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일반 도로 그 돈 어떻게 거둘 거야? 그치? 이런 거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업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는 모든 걸 기업이 해. 그러면 이거 통행세 돈 내야 돼. 그럼 선생님 그거 통행세 어떻게 걷어요? 내가 이 거리를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금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일반 세금으로. 마치 뭐랑 똑같냐? 주민세랑 똑같아.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양천구 아니면 뭐 강서구 내가 어디에 살아. 그러면 내가 여기 주민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주민세라는 걸 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그냥 때려서 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돈을 내는 거지. 그 다음에 6달러. 자, 이제 6달러 들어간다. 우선 공공재의 영역을 넣을 수 있다. 공공재. 자, 공공재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이제 A야.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금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무임승차 문제가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공원이 어두워. 그래서 공원에다 가로등을 세웠어. 근데 나는 저 공원에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공원을 가는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겠지만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걷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지. 또 여기다가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 근데 나는 이 나무를 심는 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거 때문에 얻는 혜택은 똑같이 얻어. 요런 게 이제 무임승차 개념이야. 그리고 각 개인의 욕구가 다르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비대칭적 정보의 영역을 쓸 수 있어. 자, 첫 번째는 뭐야? 공공재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비대칭적 정보의 영역이야. 건강보험처럼 보험회사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불완전하게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해. 근데 내가 지금 사실은 내가 야, 나 암인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어. 그런데 병원에는 아직 안 갔어. 그래서 확정은 받지 않았어. 그런 상태에서 쓱 암 건강보험을 10개를 확 다 들어버려. 그리고는 병원에 가. 그래서 내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그럼 나는 10개 회사로부터 암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뭐야 저 사람이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암에 걸린 판정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입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보험회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발진이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 나 이거 암인 것 같아. 아무래도 암인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암보험회사에 막 드러나. 그래놓고는 내가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 아니에요. 당신 지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에 암 계약 해지해버리면 돼. 그러면 이 회사는 아무런 그것도 없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 그치? 당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비대칭적 정보야. 개인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는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해. 근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내가 보험회사에는 오토바이 운전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입해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감시의 영역이야. 공공감시의 영역은 뭐냐? 기업이 자신들의 생산물을 검증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0명 가까이 죽었던 희대의 사건이 있었지. 난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오싹한데, 가습기 살균 사건. 뭔지 알지? 몰라? 가습기에, 여기도 가습기가 있잖아. 가습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린애들은 폐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간 태어난 애들, 완성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야 돼.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빨래 같은 걸 이렇게 널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귀찮으니까 그걸 가습기를 산단 말이야. 근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가습기 청소하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를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액체를 팔았어. 그런데 이게 인체에 해로운 물건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영국의 옥시 회사가 이걸 갖다 써버렸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한국에서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넣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기체화되면서 나오면서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돌처럼. 그러면 폐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공기가 빠지고 공기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호흡을 하잖아. 근데 어른들은 덜한데 애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점점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질식사를 해서 죽어. 이게 2,000명 가까이가 우리나라에서 죽었어. 근데 골 때리는 건 뭔 줄 아냐? 영국 본사에서는 이런 제품을 안 만들어. 이 제품. 그럼 한국에서 특별하게 만든 거야, 이 새끼들이. 한국 지사에서. 그런데 한국 지사에서 만들었는데 본사에서는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만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피해액을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지사에서는 이거 우리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지 몰랐어요. 법적인 그것만 할게요. 그리고 2,000만 원을 그냥 한 명당 내버린 거야. 말이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그 한국 그 자식놈한테 내가 너 2,000만 원 줄 테니까 너 폐 떼가지고 죽여버릴게 라고 하면 그러세요. 충분한 보상 받았어요. 2,000만 원이면. 그러겠냐고. 안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피해자들 그 갓난 애기들이잖아. 저희 때래요. 그게 얼마 전이야. 너희 아마 살아있을 때 얘기일걸?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이게 이제 공공감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법정 결과? 지금도 아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을 거야. 그 영화 나왔어요. 이번에 영화로 뭐 나왔는데? 이번에 공기살인이라고 영화 나왔어요. 공기살인?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근데 얼마나 웃겨.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아까 질문한 거. 먼저 A가 어디? 3번부터 먼저 보자. A를 바탕으로 출국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봐봐. 출국권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었지? A를 했는데 내가 A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아예 안 되겠다. B라는 선택을 할래? 이게 출국권이라 그랬어. 출국권이 어디에 있냐면 5단락의 5번에 있어. 봐봐. 출국권이 뭐냐? 출국권을 여기 5단락의 5번에 보면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다른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출국권이야. 근데 그게 없대.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업에서는
기업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익을 창출할 수 없네. 그러면 이걸 해야지 이게 출구권인데 이게 없을 때는 기업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 기업에서. 그러면 정부. 그렇지. 정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윤 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4번 봐봐. 도시 계획을 추진하려는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서 민간 기업이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잖아.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기가 힘들잖아. 그럴 때는 이걸 어디서 해야 돼?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로 민간 기업에서 추진을 포기했을 때, 민간 기업에서 추진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야? 정부.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 4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넌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보자. 강물의 상류 지역의 오염물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는 경우에, 자 봐봐, 잘 생각해봐. 주민들이 협의한대. 그럼 정부가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은 기업에서 하는 거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근데 5번은 기업에서 포기했대. 그럼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되게 간단한 거야. 6달러인데요. 공공재랑 비대칭적 막 나왔잖아요. 세 개. 공공재하고 비대칭. 그게 출구권에 존재하지 않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출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A를 하려고 했는데 이윤이 안 나와. 그러니까 B를 하는 거야. 이게 출구권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4번에서는 아예 까놓고 뭐라 그랬느냐? 기업에서 포기했대. 그럼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돼. 근데 3번은 뭐라 그랬어? 주민들이 협의를 한대. 야,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 정부가 끼어들 틈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되게 간단한 문제지. 그럼 3번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야. 의회는 다른 말로 뭐니? 국회야, 국회.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요번에 도로를 만들어야 돼. 그런데 행정부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야, 너 올해 전국에 있는 도로 이거 어디를 얼마만큼 보수해야 되는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산안을 짜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돈 꽝꽝꽝 찍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누가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해야 돼. 근데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복잡하고 인력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부에다가 도로교통부 같은데 거기다가 일임을 내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 대신에 해줘 라고. 그럼 우리가 확인만 할게. 이게 바로 이 얘기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의회는, 국회는 복잡한 사회 이슈 모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경우 의회는 초반 예산 과정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행정부에 다 일임하는 경우가 있어. 다 니네가 해줘 이런 거. 하지만 의회로부터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맞아. 지들 멋대로 해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니? 작년하고 올해 사건이었지.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 국민들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그 무슨 재난지원금 주자라고 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기재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돈 없어. 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 거부했어. 근데 골 때리게 윤 정권이 딱 들어서자마자 뭐가 일어났지? 개인당 600만 원씩이 지급이 됐어. 나도 600만 원 받았어. 저희 엄마 아빠가 같은 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받았어요?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 다 받았어. 그러면 오. 600만 원씩 받았다. 그럼 저희는 안 줘요? 너희도 좋지. 줬어요? 그러면 가족이 4명이면 240, 2천. 아니 한 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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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이렇게 줬거든. 그런데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 주머니에서 삥땅 아니 친 거. 기재부가 되는 거야. 기획재정부야. 기재부가 뭐냐면 기획재정부. 그럼 봐봐. 문재인 정권에서는 없다 그러던 돈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서는 돈이 생겨.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야, 요거 나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정권은 이제 끝나는 정부야. 이 정부한테 말 들어서 뭐해? 기재부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새로 들어올 정부야. 그러면 이 정부 새로 들어올 정부에다가 이렇게 딱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기획재정부가 정부를 먼저, 국민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다음 정권, 정치를 먼저 한 거지. 요런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극명하게 갈렸었어.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정부는 후보 때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 줄 필요 없어. 아, 그거 주면은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이렇게 됐었어. 그런데 이재명은, 야,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경기도한테 국민들 어려우니까 막 줘, 막 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때하고 윤석열 후보 때하고 극명하게 달렸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딱 됐단 말이야. 그러면 안 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 여론을 달래야 되잖아. 아, 내가 안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 안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었거든.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그래서 갑자기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딱 발표를 하면서 600만 원이 지급이 돼버렸어. 언제 줬어요? 대통령 취임하고 2달 되기 전에. 그건 7월 달인데. 그때 지급이 있어. 그래서 나도 600만 원을 받았어. 600만 원을 받았어. 이런 게 이제 얘네들이 정치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얘네들은 고관직이잖아. 정부에서 야, 돈이 필요해. 돈을 줘. 그러면 야, 정말 어려워. 돈 없어. 그러면 이 정부에서도 정말 없어. 어려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정부 할 때는 없어. 어려워. 라고 얘기하나 이 정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줬단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게 뭐냐? 관리 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않는다면 의회는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지만 민감한 정책 시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어디가? 국회가. 그래서 공공기관의 위임 상실은 의회가 치르는 정치적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국회가 저기 행정부를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시간과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쟤네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자기들 보좌관을 써가지고 일일이 다 검사를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거래 비용이야.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정치적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거버넌스, 감독 또는 국정 운영을 작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1번 봐봐.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는 경우에 그럴 때에는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다 그랬거든. 자, 봐봐. 거래 비용이 높아서 거래 비용의 실패는 뭐지? 거래 비용의 실패. 시장 실패는 뭘 시장 실패라 그러니? 시장 실패. 2단락에 5번에 있었잖아.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뭐라 그랬어? 거래 비용이 높아서 2단락에 5번. 거래 비용이 높아서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 그런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고 네가 나를 믿을 수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시장 실패야. 그런데 자, 그러면
거래 비용이 높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시장 실패지. 그런데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지만 거래는 일어났잖아. 그치? 여기에 보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행정부가 주어진 재량을 남용하는 거래는 거래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자,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 실패까지 갔어 안 갔어? 안 갔잖아. 그럼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없지. 다만 뭐가 문제가 돼?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시장 실패까지는 아니야. 시장 실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거래가 안 이루어져야 돼. 거래 비용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캠코더 저거 있어. 캠코더 저기 있는데 저게 50만 원 정도래. 근데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저거 3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회사 저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거래를 하지 않는 거지. 이게 시장 실패거든. 근데 내가 막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 그런데 끝내는 쟤는 기존에 있던 건 30만 원이 맞는데 이 기능이 추가돼서 50만 원이 됐구나. 그럼 이 기능이 나한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캠코더가 나한테 꼭 필요하고 그럼 어떡하지? 그럼 사자. 그럼 거래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거래는 성사된 거지. 그럼 시장 실패는 아니지.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지.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보자. 공공기관의 위임이, 자, 공공기관은 의회라고 생각을 해보자. 국회의 위임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국회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거야. 행정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면 공공기관의 위임이 상실된다라는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부문은 고객은 국민이겠지. 국민의 출구권이 제한되어서, 맞지? 자, 국민은 예를 들어서 전국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국민은 출구권이 없어. 출구권이 제한돼요. 맞아.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맞지? 그치? 왜? 출구권이 없어.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칸트 얘기 들어갑니다. 자, 7번부터 12번 사이에 질문? 8번 보자.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도르노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남겨놨어. 아도르노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를 남겼는데 이게 어떤 거냐? 얘가 뭐가 궁금했냐면 교수형을 딱 할 때 너희들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딱 목이 잘리면 사람이 죽을까? 곧장? 그러면 얼마까지 뇌가 살아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 나도 이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거든. 아도르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정신 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졌어. 그러자 자기 과학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목이 잘리자마자 눈을 막 깜빡거릴게.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눈을 깜빡거리는지 계산해달라. 그러면 사람이 목이 잘리고 나서 얼마까지 정신이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죽을 때 목이 잘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죽기 전까지 눈 깜빡거려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게 라고 협약을 했어.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가 목이 딱 잘리자마자, 그리고 교수형 하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한 거야. 목이 딱 잘리자마자 내 목을 딱 잡고 이렇게 들고 있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다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목이 딱 잘리자마자 그 목 자르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딱 들고 이걸 한 거야. 30초 동안 얘가 막 눈을 깜빡거리더래. 그러다가 30분이 지나니까 30초야. 30초. 말 잘못했어. 30초 동안 눈을 막 깜빡거리다가 30초가 지나니까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사람이 목이 잘려도 30분까지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교수형이 됐을 때 사람이,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 자기가 죽고 나서도 자기의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목이 떨어졌잖아. 목이 떨어져도 자기가 몸이 떨어진 그 몸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도 어디서 들었거든. 근데 그게 언제까지야? 그거는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 어차피 그 사람은 죽으니까. 근데 그게 아도르나가 죽으면서 자기가 직접 증명을 했어. 그게 30초.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됐냐면 너희들이 봤는지 모르겠다.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실제 거기에 나왔던 건데 독사가 있었어. 집 앞에. 그래서 얘가 삽으로 목을 딱 잘랐어. 그리고는 이 목을 자르고 나서 이 독사를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삽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독사가 목이 잘린 상태에서 확 입을 열더라는 거야. 이거 그 유튜브에서 쉬는 시간에 찾아보면 나와. 목 잘린 독사라고 치면은 목이 분명히 잘렸는데 얘가 물려고 삽이 이제 자기한테 오니까 그 동영상이 나와. 그러면서 난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확인해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봐봐. 아도르노는 예술가를 예술작품 속에서 주어진 소재를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자 봐봐. 예술작품 속에서 주어진 여러가지 소재들을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마치 자연의 질서의 일부분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예술작품 속에 있는 어떤 그 소재들을 갖다가 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에 따르면 예술가가 다루는 소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소재가 아니래. 창작의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예술의 제한을 받으며 그 예술과의 불화 혹은 협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자유를 작품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4번 한번 보자. 아도르노는 칸트와 같이 취미 판단에 예술작품 생산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군 그랬거든. 자 1-2를 한번 봐봐. 1-2. 자 1-2를 보면 뭐라 그랬느냐. 칸트가 취미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취미라 그랬어. 그 다음에 2단락에 3번 봐봐. 취미 판단은 예술작품을 판정하는 능력이지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니? 예술작품 생산 능력이라 그랬지 칸트는. 그치? 근데 여기 2-3에서 뭐라 그랬니?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다 라고 칸트는 얘기했어. 그러면 아도르노는 칸트와 가치가 틀린 거지. 칸트는 뭐라 그랬어? 그냥 판별하는 거지. 이게 예술이야 라고 판별하는 거지 생산 능력은 없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지. 네가 그림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라는 건 취미는 돼. 하지만 그것이 생산활동은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칸트는 아니다 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지. 몇 번이라고 했니? 못 골랐어. 오케이. 자, 또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13번에서 17번 사이에 질문? 없고 그 다음에 18번에서 21번 사이에 질문? 20, 21 20번하고 21번 20, 21 오케이. 자 보자. 요건 뭐야? 나상이구나. 나상은 여러분들 몇 번 했던 거 기억났지? 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형하고 동생이 둘 다 포로가 됐어. 포로가 됐는데 형하고 동생이 6.25야. 6.25 때 형하고 동생이 둘 다 포로가 됐어. 근데 형이 좀 모자랐는데 오히려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는 형이 동생한테 더 많은 그 도움을 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도 뭐라 그래. 야 내가 다리가 좀 다친 거 알잖아. 분명히 원산까지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해코지를 당해서 뭐 총에 맞아 죽거나 그럴 때 너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럼 너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동생은 막 울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그래서 끝내는 형은 가다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북한 군인이 총으로 쏴서 죽일 때 동생은 모른 척 하잖아.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 요 얘기야. 그러면 A 자 보자.
A의 20번이야.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속에서 형은 동생이 이제 얘기하는 거겠지. 형은 주위에 대한 새록한 관심과 놀라움과 솔직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털렁한 야전 점포에 털럭털럭한 군화로에서 그러지 않아도 허술한 몰골이 더욱 허술해 보였다. 요게 A거든. 그러면 2번 봐봐.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맞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등장인물은 누구야? 동생이지. 동생의 내면에 대해 파악한 바와 외양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지. 몇 번이라고 했니? 5번 보자.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인 서술자가 아니야. 봐봐. 그 위에 한번 볼게. 이튿날 새하얀 가을날 벼속에 일행 70여 명은 걷고 있었다. 초조한 불안의 고비를 넘어서 이미 이 상태에 익은 가라앉은 표정이었다. 행렬에는 막연한 침울함, 살벌함 뿐만 아니라 고요함이 흘렀다. 언뜻 봐서 평화스럽게 보였다. 형제는 이렇게 나오지. 형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얘기가 내가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가 얘기한다면 나와 형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나와 형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서술자는 나도 그러니까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니란 얘기지. 그런데 이 A는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형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A는 동생의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거지. 근데 그 위에 보니까 형제는 이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그 위에 부분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서술자는 작품 속에 있는 애가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럼 A는 뭐야? 원래는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가 아닌 애가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를 진행시키는 거야? 동생의 관점으로 얘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5번은 말이 안 되지. 그럼 21번 보자. 보기를 통해서 B야 B. 자, 화장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꺼야 되겠다.